여러분 안녕하세요. 문학평론을 쓰는 오홍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거는 디카시의 미적 구조와 일상 감각인데요. 원래는 디카시 세미나 장소에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상황이 상황인지라 그러니까 뭐 코로나 때문에 대면으로 하는 게 불가능하니까 이렇게 동영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15분 정도 되기 때문에 발표 시간 같은 경우가 그 안에 여기에 쓴 글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읽는 식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글 같은 경우는 파일이 올라가 있을 테니까 그거를 먼저 뽑고 여러분들이 글을 읽고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를 더불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크게 이 글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뒷가시 같은 경우가 어떤 식으로 구조화되어 있는가, 뭐 그런 점을 첫 번째 부분에서 다뤘고요. 두 번째 부분 같은 경우는 그 제목에 나타나는 것처럼 뒷가시의 미적 구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일상 감각을 드러내는 데서 시작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일상 감각 같은 경우는 뒷가시에서 중요한 미디어가 디카잖아요. 그러니까 디카를 찍는 것 자체가 나의 일상을 표현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일상 감각이 뻗어나오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식으로 일단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앞부분 같은 경우 조금 읽어보고 중요한 부분 뒷부분에서 디카시 실제 작품들 있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부분은 조금 한번 읽어볼게요. 디카시는 말 그대로 디카시 카메라와 시의 합성어입니다. 디카시 카메라는 미디어가 없으면 디카시로 성립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디카시는 두 개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감각기관으로서 눈 시각이 하나라면 다른 하나는 디카라는 미디어의 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일상이나 사물을 직관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물이 내보이는 순간을 직관함으로써 시인은 일반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새로운 사물이나 상황과 마주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의 특성이 이렇다는 거죠. 기존의 시인과 뒷가 시인의 차이는 무엇보다 직관으로 포착한 사물이나 상황을 이미지로 드러내는 과정에서 비롯됩니다. 시인이 머릿속 관념으로 저장된 사물 이미지를 언어로 표현하는 과정을 거친다면 디카 시인은 순간적으로 직관한 이미지를 사진 이미지로 제시한 후 그 이미지를 5줄 이내의 짧은 시로 표현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럼 뭐 여기까지 간단히 정리하면 디카 시는 사진 이미지하고 짧은 언어 표현이 있죠. 시로서 이야기되는 짧은 언어 표현 이것을 통해서 이야기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 부분은 그 디카시 이론을 선도한 이상옥 선생의 어떤 이론을 부분적으로 정리한 건데요. 세 번째 문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옥은 디카시의 구조를 극순간적으로 포착된 날씨와 디카로 찍은 날씨의 사진 이미지를 언어로 표현하는 과정으로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날씨와 디카시를 구분하고 있는 셈인데 디카시는 언어 너머 혹은 언어 이전의 시적 형상을 전제로 한다는 그의 주장을 참고한다면 디카시의 구조는 날씨, 사진 이미지, 언어 표현이라는 세 요소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날씨는 시어로 표현되기 이전의 시적 형상을 의미합니다. 시인은 날씨를 사진 이미지에 담아 독자들에게 제시합니다. 영상문화에 익숙한 현대인들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디카시 독자들은 사진 이미지가 주는 순간의 느낌에 주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진 이미지라는 매개를 거쳐 언어로 표현된 시적 의미를 파악하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공강교의 수련입 초등학생이라는 디카시가 있는데요. 비교적 디카시 초기 작품에 해당되는 거죠. 사진 이미지를 한번 보세요. 사진 이미지를 보면은 연잎이잖아요. 근데 이거 연잎의 모양이 아이들이 마치 개구쟁이 아이들이 웃는 모습이잖아요. 뭐 여기에 나와 있는 요 부분 같은 경우는 눈이 있고 입이 있고 전체적으로 동그스름하고 해가지고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가 깔깔깔 웃는 모습이구나 그런 이미지가 느껴지죠. 그러니까 시인 같은 경우는 일단 날씨를 통해서 그런 점을 느꼈고 그런 식의 어떤 내용을 사진으로 제시한 다음에 독자들로 하여금 그 사진 이미지를 미리 감상하게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내용을 통해서 아랫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
그쵸? 짧은 시, 5줄, 4줄이죠. 여기서는 4줄의 짧은 시를 쓰는 과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두 번째 문단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 이미지에 드러나는 대로 시인은 지금 이 순간 수련잎을 보며 해맑게 웃는 아이들을 연상하고 있습니다. 교문을 빠져나오는 아이들이 수련잎처럼 깔깔대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수련잎과 아이들은 어떤 점이 닮았을까요? 사진 이미지를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봤죠.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있는 힘껏 입을 벌리고 활짝 웃는 수련잎들이 보입니다. 하나가 아니고 여럿입니다. 아이들 웃음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아이들이 모이면 정신이 없습니다. 이 아이는 이 짓을 하고 저 아이는 저 짓을 합니다. 하나로 묶어내기 힘든 아이들이 저마다 웃으며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합니다. 말 그대로 난장이죠. 난장판이 벌어집니다. 난장은 질서를 무시합니다. 질서가 있으면 난장이 생길 수 없습니다. 어른들이 왜 아이들을 자꾸만 규칙으로 얽매려고 할까요? 아이들은 태생적으로 난장과 어울립니다. 아이들에게 규칙을 들이밀면 밀수록 아이들은 더 크게 웃으며 규칙 바깥으로 뛰어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요 사진 이미지를 다시 한번 보세요. 어때요? 실제 한 방향을 향하고 있지 않죠? 다양한 방향을 아이들이 바라보면서 웃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모습, 질서를 벗어나는 모습, 겉으로 보기엔 되게 무질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질서를 찾아가는 모습, 그게 아이들의 어떤 웃음에서 시인이 발견한 어떤 시적 모습이 아닐까, 일단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작품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작품으로 볼 거는 최강임의 저집이라는 작품이에요. 일단 한번 봅시다. 사진 이미지 같은 경우는 아주 낡은 집 하나가 보이죠. 낡은 집이 있고 비교적 어두운 하늘이 보이죠. 위에서는. 근데 낡은 집 바로 앞에 어떤 새파란 짚푸른 뭐가 있어요. 식물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죠. 하나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오래된 시간을 견디고 있는 낡은 집이고, 또 하나 같은 경우는 뭐가 돼요? 연두빛 새순을 드러낸 식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일종의 어떤 과거의 어떤 것과 연결되어 있고, 또 하나의 이미지 같은 경우는 현재 혹은 미래의 어떤 것과 연결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두 가지 내용을 통해서 시인이 어떤 점을 드러내는가 하는 것은 요 시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시를 쭉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 사진 이미지를 통해서 시인 같은 경우는 이 낡은 집 있잖아요. 낡은 집의 모습을 통해서 구순 노모의 어떤 몸집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집이 이 낡은 집 같은 경우가 구순 노모의 몸집이면서 시인이 태어난 집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지금 시인을 만든 어떤 원초적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원초적 공간 앞에 지금 새로운 생명력이 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서 미래로 흐르는 어떤 시간성, 그런 것들이 사진 이미지에 드러나지 않을까,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둬도 되겠죠. 자, 그래서 요시 같은 경우는 그 다음 부분 보면은 마지막 문단 한번 읽어볼게요. 최강임의 저집은 언어 표현만으로도 한 편의 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진이 없다고 해도 독자들은 시인이 이야기하는 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나 사진이 없는 상태로 시를 읽다 보면 저 집의 이미지가 뚜렷하게 떠오르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구순 노모의 몸집을 닮은 허름한 집을 떠올릴 수는 있겠지만 독자의 입장에서 그것은 하나의 추상 이미지로 끝나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옥의 말대로라면 날씨를 이미지로 구현한 사진 이미지는 독자에게 한 편의 시를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사진이 보여주는 저 집의 이미지를 통해 독자는 시인이 이야기하는 고향집의 구체적 이미지를 재구성합니다. 허름한 저 집이 허름한 노모의 몸으로 이어지는 시적 변주의 순간을 독자는 사진 이미지와 언어 표현이라는 디카시 특유의 시적 과정을 경유하여 체득하게 된다고 하겠습니다. 여기 다시 한번 최강임의 저 집이라는 시를 보면 요 사진 이미지 따로 여기에 나와 있는 글 따로 해가지고, 물론 여기 뒷부분에 나와 있는 언어 표현을 가지고도 한 편의 시가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구순 노모의 어떤 모습을
이 빈집을 통해서 드러낸다는, 낡은 집을 통해서 드러낸다는 어떤 발상 같은 경우는 이 사진 이미지를 통해서 더 구체화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기존 시와 다른 디카시만의 특징 미적 구조가 아닐까,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항목은 앞서 말한 것처럼 디카시를 할 때 일상감각과 어떤 식으로 연관되는가, 뭐 그런 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시 나와 있는 게 그 다음 페이지로 가면은 서동균의 봄이죠. 뭐 교과서에도 실리기도 했던 작품인데요. 일단 이 작품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아이들이죠. 그 사진의 중심에 뭐 여자아이들하고 남자아이 하나가 배치되어 있죠. 그러면서 아이들 같은 경우가 무언가를 보고 있는 그 상황이죠. 그리고 그 언어 표현을 보면은 그것이 애벌레를 보고 있는 거구나. 그 애벌레가 뭐를 품고 있어요? 초록햇살을 품고 있죠. 그러니까 초록햇살을 품고 있는 아이들이 초록햇살을 품고 있는 애벌레를 보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시인이 어떤 식으로 이 작품을 정리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단이에요. 시인은 봄이라는 제목으로 애벌레를 들여다보는 아이들을 묘사합니다. 아이들은 지금 봄을 즐기고 있습니다. 개똥 속 같은 그늘에 옹기종기 모여 아이들은 애벌레가 퍼뜨리는 초록 햇살을 듬뿍 받고 있습니다. 초록 햇살은 태양이 퍼뜨리는 게 아니냐고요? 논리적으로 따지지 마세요. 논리적으로 따지기 시작하면 초록 햇살을 퍼뜨리는 태양도 애벌레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보이는 대상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봅니다. 보이는 대상으로 휘시라는 비밀 언어로 그들은 애벌레라는 사물이 내보이는 심연 속으로 기꺼이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애벌레에 집중된 아이들의 눈을 한번 보세요. 애벌레를 들여다보는 아이들에게 시안을 집중하는 시인을 보세요. 애벌레, 아이들, 시인은 봄이라는 배경 속에서 하나로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때 봄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이겠죠. 일상적인 시간이겠죠.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가 봄이라는 일상적 시간 속에서 애벌레라는 뭐 자연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연을 어떤 식으로 즐기고 있는가, 그런 점을 잘 포착한 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작품을 보면은 김학노의 길의 꿈이죠. 제2회 디카시 문학상을 수상한 작품인데요. 두 줄이 돼 있어요. 언어 표현 같은 경우는 두 줄로 돼 있죠. 꽤 잘 쓴 디카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일단 길을 찍은 사진 이미지가 나오고 그 길을 기린무늬 길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제목 같은 경우도 길의 꿈이죠. 그러니까 무생물인 길을 살아있는 생명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는 첫 문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2의 디카시 작품상을 수상한 김학노의 길의 꿈은 디카시가 지향하는 길을 예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진 이미지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보는 돌길입니다. 길에 깔린 돌 모양의 기린 무늬를 떠올리게 하는 것 정도가 이채롭다면 이채롭습니다. 시인은 일상에서 흔히 보는 이 이미지로 한 편의 디카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시인은 일상을 일반인과는 다른 눈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길인 무늬 길이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이 시에서 시인은 제목처럼 길의 꿈을 노래합니다. 길은 무엇을 꿈꾸고 있을까요? 기린이 되고 싶은 길이다의 그 꿈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길은 무생물입니다. 무생물인 길이 기린이라는 생물이 되고 싶어 합니다. 죄송해요. 특별하지 않은 일상에서 특별함을 보는 시인의 눈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 작품의 가장 좋은 점이 그 무생물인 길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생명력을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점이 어떤 디카시의 새로운 가능성을 드러낸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 문단 보시면 디카시 작품상 심사위원들은 어디에나 있는 산책길의 풍경에서 일약 아름다운 대초원으로 전개되는 감각의 생동감을 내재화함으로써 불확정적인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강한 생명력과 정신의 자유를 꿈꾸게 했다는 말로 이 시의 가치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말이 많다고 의미가 풍부해지는 것은 아니죠. 의미는 사물의 핵심을 제대로 건드릴 때 나올 수 있는 것인데, 그 위작품 같은 김학노의 작품 같은 경우는 길에서 어떤 새로운 꿈을 이끌어내는 그런 발상이
탁월한 작품이 아닐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작품은 박주영의 늦가을인데요. 최근에 본 디카시 중에서 꽤나 빼어난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는 한순간이죠. 지금 사진 이미지를 보면은 나뭇잎 같은 경우가 지금은 떨어졌겠죠. 시간이 흐르면 떨어지는데, 그죠? 근데 여기서는 아직 떨어지지 않은 어느 한 순간이겠죠. 한 순간을 포착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강하는 나뭇잎 하나가 툭 던지는 한마디 세상은 모두 순간이다. 조금은 사진 이미지에 비해서는 시적 표현은 좀 단순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사진 이미지하고 시의 내용이 잘 어울린 그런 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마지막 부분을 한번, 마지막 문단, 여기 떨어지는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떨어지는 나뭇잎 하나를 보며 시인은 세상은 모두 순간이라는 한마디 말을 툭 던집니다. 꽃이 피는 순간이 있어야 꽃이 피는 순간도 있는 법입니다. 피는 순간 속에 지는 순간이 내포되어 있다고 말하면 어떨까요? 늦가을에 펼쳐지는 이 한순간에서 시인은 모든 생명을 낳는 시적 원형을 발견합니다. 수많은 순간이 모여서 새로운 순간이 만들어집니다. 순간은 다음 순간으로 이어져 모든 순간으로 이루어진 세상을 일구어냅니다. 노란 나뭇잎이 허공했던 저 순간은 그러므로 하나면서 여럿인 시적 순간으로 뻗어나갑니다. 나뭇잎 하나에 온 우주가 걸려있다고 말해도 좋겠습니다. 시는 무엇보다 이 순간을 감각하는 존재의 마음속에서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간을 감각하는 존재, 이게 바로 일상적인 감각이고, 그 일상적인 감각을 시인들은 결국은 사진 이미지와 언어를 통해서 표현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정리가 될 수가 있고요. 마지막 문단을 한번 정리할게요. 디카시는 생리적으로 그 속에 일상 감각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진 이미지로 구체화되는 일상 감각은 디카시를 관념으로 흐르지 않게 하는 근원으로 작동합니다. 언어 자체가 지니고 있는 추상성을 디카시는 사진 이미지를 통해 벗어나고 있다고나 할까요? 디카와 시가 합쳐진 디카시라는 양식은 이렇게 미디어와 언어를 하나로 묶는 새로운 시의 세계로 독자들을 이끕니다. 독자들은 확실히 언어만으로 된 시보다 사진 이미지가 덧붙은 디카시를 더 쉽게 읽습니다. 언어로 된 시를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디카시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 바로 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디카시의 미적 구조는 미디어가 창출하는 이러한 일상 감각을 탐구하는 데서 좀 더 세밀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